4강에 이어서 세계종교 5강 유대교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로마자가 그 4강에 이어서 처음 시작하는 제목에서 로마자 2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홀로코스트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당과 SS 친위대가 주도를 해서 벌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학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유대교에서 홀로코스트의 의미가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벌이는 그 희생제의,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연기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이라는 뜻의 파이널 솔루션이 코드명이었고요. 그래서 나치 독일은 유대인 없는 독일을 건설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의 배경이라고 함은 독일이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그 상황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제국주의적인 판세에서 자본주의적 욕망에 의해서 일으킨 후에 결국 패배하고 독일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이러한 막대한 채무를 진 상태에서 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경제적 파탄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정말 뱅크럽시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이러한 전쟁 패배의 원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는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패배한 것은 유대인 탓이다. 유대인의 배신과 무능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 탓을 하게 되고, 경제적 배경으로 또한 유대인이 굉장히 부자들도 많았고 재벌급의 그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 재산이 자기들의 어떤 채무 갚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을까의 구실을 찾았고요. 심리적으로도 게르만족은 우월하다. 그리고 게르만족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심리적 우월성과 반유대주의가 결합을 했고요. 우생학적 배경으로 게르만족의 우월성 대 서브 휴먼들, 즉 유대인, 장애인, 동성애자, 집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홀로코스트의 주동자는 하인리히 힘너, 파울 요제프 게벨스, 아돌프 아이히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1933년 나치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나치당의 구성원들이 정말 특이했어요. 극좌와 극우가 혼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극좌와 극우는 시당초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있어야 하고 둘이 이런 식으로 공존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을 텐데요. 극좌와 극우의 그 불편한 동거로 인해서 일단 게슈타포에 의한 동성애자 사냥이 벌어졌고 동성애자를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그 중에서 60%가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서브 휴먼들 중에 한 부류가 동성애자였으니까요. 그리고 4월에는 유대인 상점에 대한 보이콧을 하게 되고 아예 유대인들의 상품을 팔아주지 않았고요. 6월에는 유대인이 모든 공직에서 추방되어서 더 이상 공무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무원직에 있을 수가 없었고요. 이젠 강제 수용소 및 노동 수용소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극좌와 극우의 혼합이라고 했었죠. 좌파 반유대주의자는 유대인 자본가에 대한 증오 때문에 우파 반유대주의자는 유대인 혁명가에 대한 증오로 유대인을 극심하게 미워하게 됩니다.
1935년에는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혼인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었고요.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대인이 유럽 시민이 될 수 있었죠. 근데 독일에서는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전 근대 사회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36년에 유대인은 전문직에서 제외가 돼서 변호사, 의사, 교수직에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된 것도 있어서 많은 유대인 지식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예술가들이 미국 동부, 특히 뉴욕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뉴욕이 문화 부흥과 함께 세계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계기일 수도 있고요. 1938년 11월 19일을 크리스탈의 밤, 수정의 밤이라고 부르고 적극적으로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내일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때부터 게토 설치를 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게토의 벽이 무너졌었죠. 그랬는데 다시 게토를 세워서 그곳에 유대인들을 가둬두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유대인의 법적 권리를 많은 부분 박탈을 하고 39년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4월까지 유대인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수하고 매각을 하고요. 장애인 살해 계획 T4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인종 불문하고 장애인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장애인들을 어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경증 장애인까지도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획 하에서 많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20만 명의 희생이 있게 되었고요. 이 그림이 바르샤바 게토의 사진이에요. 1940년이 돼서는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키기 전에 유대인들을 게토에 잠시 머물게 하는 중간 지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정된 게토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 게토 강제 이주 이후에 이제 수용소로 다시 이주를 시켰는데요. 개전 이후 거의 모든 점령지에서 게토를 세우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직전에 모든 점령지에 게토를 다 세웠고 종전까지 게토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내내 유대인들을 수용하던 곳으로 사용이 되었죠. 바르샤바 게토가 이제 이 그림인데 이 바르샤바 게토의 경우 바르샤바 인구의 30%가 유대인이었대요. 근데 그 30%의 인구를 바르샤바 면적 2.4%에 해당하는 이 게토 안에서 거주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초밀집 지역이 되는데 이러한 열악한 시설로 전염병이 창궐이 되죠.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로만 폴란스틱스키 감독의 더 피아니스트가 바르샤바 게토 내전 사건을 다룬 영화죠. 그래서 이걸로 칸느 영화제 황금 종려상도 받았던 수작이고요. 네, 학살 수용소 데스 캠프를 만들었죠. 이게 소련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키고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반나치 성향, 그러니까 나치에 반대하는 성향의 유대인이나 소련 사람들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해서 세워진 수용소가 데스캠프죠. 최초의 데스캠프가 해운로에 세워졌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7곳으로 확대를 해서 이곳들은 강제 수용소나 노동 교화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나 노동 교화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많이 안 먹이고 계속 노동을 하다 보면 결국 죽는 이런 경우나 아니면 총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이 학살 수용소에서는 독가스를 통한 샤워실에서 대량 학살을 하게 되었고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샤워실을 발명한 이유가 그 총살하는 군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너무나 충격이 심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살인자가 된 것 같은, 대역 살인자인 거죠. 그러한 죄책감도 너무 심하고 후유증이 많고, 그리고 대량으로 학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독가스 샤워실을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데스캠프에서도 일반적인 방식의 학살도 병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정식 명칭이 이렇게 길어요. 1940년부터 1945년 동안 그 사이에 운영이 되었던 거고요. 이 왼쪽 사진이 바로 아우슈비츠의 정문이죠. 그러니까 위에 써 있는 독일어 글씨가 영어로 따지자면 Labor sets you free라고 생각하면 되죠.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엄청나게 노동을 시키는 그런 수용소였죠.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도 노동하는 사람과 노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서 노동할 수 없는 인력은 바로 대량 학살로 들어갔고, 뭐 아우슈비츠에서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1942년 초에 홀로코스트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7월에는 게토에서 학살 수용소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게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수용소로 이전되기 직전에 이제 임시로 거처로 마련한 거죠. 강제 입주하고 그리고 철도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수용소까지 이동시키고 이러한 방식으로 학살 수용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그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계속 가동이 되었고 아우슈비츠가 학살 수용소로 유명한 것은 증거가 인멸이 덜 되어서 그런 거죠. 사실 다른 더한 수용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이 패전이 될 것 같으니까 증거들을 인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독일이 패전을 또다시 하게 되고요. 1943년 독일인과 그 유대인들은 죽음의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연합군이 진격을 해오자 독일군은 데스캠프를 파괴하고 유대인 수감자나 포로들을 이송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나 구타, 질병, 추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945년에는 패전이 확정이 되었고 이 죽음의 행진에서 약 6만 명이 생존하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종전 이후에 나치가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다시 서독이나 동독 정부에 의해서 재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가 독일에서 대단히 심했다라고 하고 사실 독일 패전 이후에 연합군이 독일인들에게 그 범한 그 죄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서 어 그러니까 독일이 어떤 이 세계 사람들에게 행한 범죄도 만만치 않지만 연합군이 또 독일에 대해서 그 안가품을 한 것도 역시 너무나 끔찍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생존한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망가지고 인격이 파괴되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승화를 시켜서 보다 훌륭한 인격체로 거듭나게 된 분들이죠.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 같은 분은 인간의 삶의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면서 고통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유하셨고 그리고 이거를 상당 기법으로 실존주의적인 상당 기법으로 승화를 시켰죠. 그리고 엘리 위젤 같은 경우는 저술 활동 그리고 강연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세계 평화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분이죠.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실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여러 다른 부류의 그 반나치 세력들의 경우 99% 이상이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생존자들 중에서 굉장히 빛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있고 우리 삶에서도 큰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혜의 빛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치적 시오니즘이 있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18세기 이후부터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스라엘 건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건국 이후에 중동 전쟁이 수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까지 이스라엘 건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되는데 약간 의문점 같은 거 생기지 않으세요? 새로 건국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생으로 무고하게 당할 수 있을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가설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 유대 기득권 세력들, 이 시오니즘을 주장하던 세력들이거나 아니면 기득권 부자들의 경우 본인들은 이제 홀로코스트에 희생당하는 걸 빠지고 그리고 다수의 다른 유대인들의 희생을 묵인하는 대가로 이스라엘 건국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거래 뭐 이런 것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정확하게 그 증거라든지 문헌 자료 이런 거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설들도 있고 독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청산을 형식적으로는 제대로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치당의 그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소수만이 재판을 거쳤고 심지어 재판을 거친 이후에도 재판의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굉장히 일찍 석방을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독일인들이나 이 홀로코스트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뭔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죠. 이스라엘 건국과 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좀 깊은데요. 일단 이 시기에 반유대주의와 그에 반대되는 시오니즘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유대주의는 드레피스 사건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드레피스 사건인데 드레피스가 유대인인데 프랑스 군인이었어요. 근데 첩자로 물렸죠. 간첩으로 몰리고 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은데도 재판에서 간첩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어, 좀 고초를 당했죠. 그랬는데 진범이 밝혀졌어요. 진범이 밝혀졌는데도 진범은 그냥 풀어주고 드레피스를 그대로 간첩인 양 해서 전 유럽이 좀 크게 뒤집어진 사건이었죠. 그리고 시오니즘을 대표하는 헤르칠의 유대 국가라는 책이 있었고 저도 일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1917년에 영국이 벨푸어 선언을 해요. 영국은 유대인하고 약속을 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래 너희 국가 수립을 우리가 적극 지원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랍 국가랑 또 같은 약속을 해요.
영국과 다른 아랍 국가들과 그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너희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할게 라고 하고 또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또 다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중계약에다가 막 사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18년에 또 영국은 오스만 제국의 원래 영역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이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했었는데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영국이 식민지화했던 거죠. 1920년에 국제연맹이 벨푸어 선언을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규정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벨푸어 선언을 유효화시킨 거죠. 그래서 영국은 시온주의자 유대인을 통해서 민간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시온주의자 유대인을 통해서 통치를 시킨 거죠.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유대인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팔레스타인을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죠. 그랬는데 거의 2000년 이후에 다시 유입하게 되는 현상. 팔레스타인 원주민의 대다수는 원래 2000년 동안은 아랍 이슬람, 아랍 기독교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다시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원주민들인 본래 2000년 정도 살았던 아랍인들을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아랍 민족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또 진압을 하고 해서 시오니즘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 이후부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기운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운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48년 5월 14일에 건국 선언을 하고요. 이때 임시정부 수립을 합니다. 5월 15일 그 다음 날이죠. 아랍 5개국 연합군, 그러니까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이렇게 5개국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을 일으켜요. 1949년 5월 11일 59개국이 모였던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 그러니까 49년 5월 11일이 이스라엘 건국 승인된 날이죠. 이번에는 건국 과정에서 그리고 건국 이후에 끊임없이 그 갈등을 일으켰던 중동 전쟁,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중동 전쟁은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5개국,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의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건국을 할 수가 있었겠죠. 2차 전쟁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56년 수에즈 전쟁, 시나이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었는데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집트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영국이나 미국과 굉장히 친하고 또 유럽 국가들과도 좋은 사이인데 이제 아랍 국가들하고는 계속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집트는 패했어요. 근데 다행히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에 발생한 6일 전쟁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스라엘 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연합군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때 이스라엘은 영토 확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요르단, 요르단강, 예루살렘, 베들레헴,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불리우는 곳, 그리고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골란고원까지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네요. 드디어 예루살렘을 본인들의 영토로 만들게 됩니다.
되찾게 됩니다. 2000년 만에. 이때 이중수도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본래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텔아비브가 수도였다가 예루살렘을 얻게 된 이후로 점차 수도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영향력이 전이되던 시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4차 중동 전쟁은 1973년에 있었던 욤키푸르 전쟁. 이스라엘과 미국이 편을 먹고 이집트와 시리아가 편을 먹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시나이 반도는 결국 이집트로, 그리고 시리아는 완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미국은 4차 중동 전쟁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죠. 그리고 유대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미국의 자본과 그리고 언론을 유대인이 거의 지배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2018년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는 5월 15일이 재앙의 날이고요. 그러니까 유엔 분할안에 따라서 원래는 그 영국령이었던 팔레스타인이 사실 그 전에는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었죠. 그랬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었던 상태에서 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5일 난민들에게 재앙의 날인 이유가 영국이 더 이상 위임 통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연한 독립국가이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해준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되겠죠. 갑자기 2000년 만에 굴러온 돌들이 자기들이 이제 독립국을 세우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졸지에 팔레스타인 주민 70여만 명은 또한 아랍-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쟁, 앞전에서 배웠던 중동 전쟁이 되고 자기네들이 살았던 터전이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피난을 갔어요.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로 피난을 갔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지내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도인데요. 이 노란색이 이스라엘이고 가자 지구가 왼쪽에 있는 녹색 가자 스트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 쪽이 이제 난민들에게 허용된 거주 지역인 거죠. 그리고 지도를 보면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런 쪽과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난민들을 위한 국제기구인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194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530만 팔레스타인 난민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 같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었는데 이스라엘 건국 때문에 졸지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서 난민이 되었죠. 그런데 다시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530만 난민 중에서 45만 명이 이웃 나라인 레바논에 살고 있는데 특히 레바논의 난민 환경이 가장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요. 그리고 법적 사회적 차별 때문에 교육의 기회도 차단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특정한 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레바논에서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레바논의 난민들은 교육과 생계의 많은 부분을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대대로 거주했던 비유대인들이 있었죠. 거의 유대인보다는 비유대인들의 국가였죠. 그랬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국토 절반 이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1964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의 정상회담이 에서 팔레스타인의 해방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이룩하겠다고 결의를 하면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창립을 합니다. 피에로가 1974년에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단체가 되고요. 피에로는 아랍연맹 회원국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타도하는 게릴라전에 몰두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아라파트랑 피에로 대원들을 집요하게 추적해요. 그러다가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피에로랑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랑 가자지구 가자스트립의 통치권을 피에로가 가지고 옵니다. 이 사진에 아라파트가 2004년에 사망한 이후에 피에로의 실질적 권한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에로가 크게 온건파와 과격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온건파인 파타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그리고 과격파인 하마스는 가자 스트립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고, 파타의 정당이나 하마스의 정당이 영향력을 미치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요르단강 서안이나 가자 스트립 정도에 국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